어머니, 왜 그러세요? 먹지 마. 독약이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임신한 며느리를 괴롭히는 시어머니, 완벽한 남편, 그리고 숨겨진 비밀. 이 세 가지가 만났을 때 상상도 못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지은이에요. 평범한 30대 직장인이었고요. 결혼 3년 차에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됐어요. 남편 민석 씨는 사업가였고, 저는 그저 행복한 예비 엄마였죠.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그 순간이 악몽으로 변하고 있었다는 걸 그땐 몰랐어요. 저는 아직도 그날 그 국그릇에서 피어오르던 하얀 김을 기억하고 있어요. 제 점심이 될 예정이었던 그 미역국 말이에요. 따뜻하고 편안한 미역국 한 그릇이었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우리 한국 여성들이라면 출산 후에 꼭 먹고 임신 중에도 몸조리를 위해서 먹는 바로 그 음식이요. 그때 저는 임신 8개월이었어요. 배가 정말 많이 불러 있었죠. 몸은 무겁게만 느껴지고 있었고 발목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그런데 뭐니 해도 가장 힘들었던 건 끊임없이 느껴지는 배고픔이었어요. 뱃속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저를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그날도 점심시간이 되니까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미역국을 끓여주셨다고 하셔서 정말 기뻤죠. 식탁에 앉았을 때 그 국그릇에서 나는 냄새라니요. 정말 집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구수한 소고기, 육수 냄새가 부엌 안가득 퍼지고 있었어요. 전쟁터 같았던 그 집에서 잠깐이나마 평화로운 순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죠. 저는 배에 손을 살짝 올려봤어요. 그랬더니 아기가 뱃속에서 발로 차는 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신기하던지요. 마치 아기도 맛있는 미역국을 먹을 준비가 됐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밥 먹으면 아기도 영양분을 받으니까요. 숟가락을 들었어요. 따뜻한 국물의 첫 모금을 기대하면서 천천히 입 쪽으로 가져가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숟가락이 제 입술에 닿기도 전에 갑자기 식탁 위로 커다란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런 경고도 없었어요. 발소리 하나 듣지 못했어요. 그냥 갑자기 제 옆에 시어머니 말순 씨가 서 있었던 거예요. 손에는 뭔가 큰 물건을 쥐고 계셨어요. 제가 고개를 들어보니까 그게 노란색 플라스틱 통이었어요. 큰 통이었죠,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게 뭔지 단번에 알아봤거든요. 우리가 화장실 타일 청소할 때 쓰는 그 세척용 락스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독한 락스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부엌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밥 먹으려고 앉아 있는 식탁 옆에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시어머니는 이미 그 락스통의 뚜껑을 열고 계셨어요. 무섭도록 침착한 표정이셨는데 동작만은 엄청 빨랐어요. 그리고는 그 락스통을 제 미역국 그릇 위로 기울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철벅 투명하고 걸쭉한 액체가 제 눈앞에서 검은색 국물 속으로 콸콸 쏟아져 들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먹으려던 음식에 락스가 부어지는 걸 눈앞에서 보는 그 충격을요. 그 순간 일어난 일은 정말 끔찍했어요. 락스가 뜨거운 미역국에 닿자마자 거품이 마구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얀 연기 같은 게 쉬익 소리를 내면서 위로 치솟고 있었죠. 그 모습이 마치 독약을 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냄새요. 아까까지만 해도 고소하던 참기름 냄새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었어요. 대신 코를 찌르는 독한 염소 냄새가 확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 화학약품 냄새가 코를 때리면서 콧구멍을 태우는 것 같았어요. 눈에서는 눈물이 저절로 나기 시작했고요.
죽음의 냄새와 음식 냄새가 뒤섞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먹으려고 했던 그 음식에서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몸이 저절로 움직이고 있었죠. 본능적으로 뒤로 확 물러났어요. 의자가 바닥에 끼익하고 밀리는 소리가 나고 있었고요. 저는 두 손으로 배를 감싸듯이 꽉 감싸 안았어요. 그 독한 락스 연기만 마셔도 뱃속 아기한테 해가 될 것 같았거든요. 겁이 나서 부엌 구석으로 비틀비틀 달려갔어요. 식탁을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 두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갈비뼈에 세게 부딪혀서 아기한테 멍이 들까봐 그것도 걱정됐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망가진 그 미역국만 계속 응시하고 계셨죠. 눈을 크게 뜨고 깜빡이지도 않으시면서요. 그 표정이 정말 무섭게 느껴졌어요. 제 남편을 낳아서 키우신 그분 같지가 않았어요.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보였죠. 마치 뭔가에 홀린 것처럼요 그러시더니 목구멍 깊은 곳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 같은 걸 내시면서 이제 락스 때문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 도자기 국그릇을 움켜쥐셨어요. 그리고는 힘껏 싱크대 쪽으로 집어던지셨어요. 쨍그랑. 도자기 그릇이 스테인리스 싱크대에 부딪히는 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총소리처럼 울려 퍼졌어요. 미역국과 락스가 뒤섞인 게 사방으로 튀면서 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죠. 마치 독이 든 빗물 같았어요. 먹지 마. 쓰레기야. 다 쓰레기라고.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를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평소에 듣던 시어머니 목소리가 아니었거든요. 목이 쉰 것처럼 쉬고 공격적이었어요. 그리고 무슨 도끼 같은 게 섞여 있는 것 같았죠. 빈 락스통을 조리대 위에 쾅 하고 내려놓으시면서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계셨어요. 굶어. 넌 굶어야 한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제 피부조차 제대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죠.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폭력적인 건 처음이었죠. 지난 몇 달 동안 집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음식이 자꾸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릇들이 실수로 깨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오늘 일은 차원이 달랐어요. 이건 그냥 실수나 사고가 아니었어요. 이건 명백한 공격이었어요. 저를 해치려는 시도였던 거죠. 저는 거기 서서 따지거나 싸우지 않았어요. 싸울 수가 없었거든요. 임신 8개월인 몸은 너무 무겁고 느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겁이 나고 있었죠. 그래서 돌아서서 도망쳤어요. 복도를 따라서 최대한 빨리 뒤뚱뒤뚱 달렸어요. 뒤에서는 그 독한 락스 냄새가 귀신처럼 저를 쫓아오고 있었고요. 겨우 화장실까지 도착해서 안으로 몸을 던지듯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쾅 닫았죠.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돌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숨을 헐떡이면서 폐에 들어온 그 따가운 화학약품 냄새를 밖으로 내보내려고 애쓰고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거든요.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죠. 엄마 시어머니가 미쳤어요. 겨우겨우 속삭이듯이 말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화장실 문 밖에서 듣고 계실까봐 너무 무서웠거든요. 락스로 저를 독살하려고 했어요. 제 밥에 락스를 부으셨다고요. 이렇게는 정말 못 살아요. 엄마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뱃속에 있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제 아기를 위해서요. 그리고 제가 행복하게 꾸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가족을 위해서 울고 있었죠. 그때 저는 제 공포에 너무나 사로잡혀 있었어요. 국그릇에 락스가 콸콸 쏟아지던 그 끔찍한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도망쳐 나온 그 부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쫓아오지 않고 계셨다는 것도 몰랐죠. 제가 괴물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지금 부엌 조리대를 꽉 움켜쥐고 계셨다는 것도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고 계셨대요. 몸이 떨리고 계셨대요. 근데 그게 분노 때문이 아니었대요. 극심한 두려움 때문에 떨고 계셨던 거래요. 저는 그때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주름진 뺨을 타고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는 거요. 독이 든 그 미역국을 응시하시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때 확신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죽이고 싶어 하신다고요. 하지만 전혀 몰랐죠. 그 락스 냄새가 사실은 다른 의미였다는 거요. 죽어도 지켜내야 하는 어떤 절박한 비밀을 감추기 위한 냄새였다는 거요. 그날 밤 화장실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제 얼굴이 너무 창백하게 보이고 있었죠. 눈은 아직도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락스 때문에 화학 화상을 입어서 따갑고 눈물이 계속 나고 있었거든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볼은 푹 꺼져 있었고 다크서클은 날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었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벌떡 뛰었죠. 남편 민석 씨가 퇴근하신 거예요. 거실로 나가니까 넥타이를 풀고 계셨어요. 한 손으로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하고 다른 손으로는 핸드폰을 보고 계셨죠. 14시간 일하고 오셨는데도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이었어요. 정장은 구김 하나 없었고 자세도 꼿꼿했어요. 남편이 저를 보시더니 얼굴이 바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변했어요. 당신 눈이 왜 그래? 세 걸음에 제 앞으로 달려오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다 말씀드렸어요. 락스 이야기를요. 시어머니가 제 머리카락을 잡으셨던 것도요. 남편이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저는 그의 가슴에 쓰러지듯 기대고 있었죠. 익숙한 향수 냄새와 커피 냄새가 섞여 올라오고 있었어요. 정말 미안해 여보. 남편이 한숨을 쉬며 제 머리를 쓰다듬고 계셨어요. 치매 때문이야.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어머니 공격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대. 이제는 요양원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조금만 더 참아줘, 응?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절히 믿고 싶었거든요. 이 악몽이 곧 끝날 거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보면. 상황이 정말 명확해 보이잖아요. 여기 민석 씨라는 남자가 있어요. 키도 크고 성공했고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업 대출금을 갚느라 뼈 빠지게 일하고 계셨죠. 날이 밝기 전에 출근하고 어두워진 후에 퇴근하시면서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치매로 정신이 점점 나빠지고 계셨죠. 잔인하게 변하고 계셨던 거예요. 대비가 극명했어요. 성인과 괴물이요. 헌신적인 남편과 학대하는 시어머니요. 누가 동정받아야 하는지 너무 명확해 보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저조차도 인정하기 힘들었던 사실이 있었죠. 바로 그 극명한 대비 자체가 제 감옥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학대는 몇 주째 심해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작은 일들이었죠. 실수로 소금을 너무 많이 넣은 국이라든지요. 제가 아끼던 머그잔이 부엌 바닥에서 깨져 있기도 했고요. 친정 어머니가 주신 선물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러다 남편이 저를 위해 음식을 주문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먹고 싶다고 했던 비싼 배달 음식들이었죠. 매콤한 떡볶이요. 인삼이 듬뿍 들어간 삼계탕도요. 뱃속 아기한테 좋다는 장어구이도 있었고요. 하지만
단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어요. 초인종이 울리면 현관에서 배달 기사님과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문까지 가보면 이미 시어머니가 거기 서 계셨죠. 환하게 웃으시면서 봉지를 받고 계셨어요. 저는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그 음식을 들고 곧장 쓰레기 투입구로 가서 버리시는 걸요. 비싼 음식들이 쓰레기 투입구를 타고 떨어지는 소리가 제 배고픔의 배경음악이 되고 있었어요. 요즘 음식들은 화학 조미료 투성이야. 우리 손주한테 안 좋아. 내가 건강한 음식 해줄게 하지만 그 건강한 음식은 절대 나오지 않았어요. 나온다 해도 물 같은 쌀죽이었죠. 차갑고 간도 안 된. 죽을 밀어주시면서 뭐 불만 있어? 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셨어요. 남편이 제가 살이 빠지는 걸 알아차리셨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쇼핑백을 들고 오셨어요. 프리미엄 임산부 영양제가 가득했죠. 유럽에서 수입한 비싼 제품들이었어요. 이게 제일 좋은 제품들이야. 이 오메가3는 아기 두뇌 발달에 좋대. 이건 철분제인데. 사흘 후 화장실 변기에서 그걸 발견했어요. 알록달록한 캡슐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죠. 옆칸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나오시며 치마에 손을 닦고 계셨어요. 참 아깝네. 서양약 독약이지. 근데 너희 젊은 것들은 절대 안 들어.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화면 속 친구들 얼굴에서 공포가 보이고 있었죠. 지은아, 너 거기서 나와야 해. 이건 학대라고. 시어머니가 저를 굶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남편이 저한테 관심 주는 게 질투가 나시나 봐.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제가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거요. 어디로 가겠어요? 친정은 형편이 어려웠고 친구들도 자기 삶이 있었죠. 그리고 민석 씨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계셨잖아요. 우리 집은 지뢰밭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계란 위를 걷듯 조심조심 지내고 있었죠. 남편이 집에 계실 때가 아니면 밥을 안 먹게 됐어요. 하루 한 끼요. 주말에는 두 끼 정도요. 옷들이 헐렁해지고 있었고 뱃속 아기는 움직임도 덜한 것 같았어요. 그 죄책감이 배고픔보다 더 괴로웠죠. 그러던 어느 가을 오후였어요. 거실 창문으로 햇살이 금빛띠를 그리며 들어오고 있었죠. 택배가 도착했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시어머니가 문까지 가시는 소리가 들렸죠. 나가보니 큰 상자를 들고 이리저리 뒤집어 보고 계셨어요. 그게 뭐예요? 대답 없이 부엌 조리대로 가져가 쿵 내려놓으셨어요. 프리미엄 한약 회사 상자였어요. 위에 민석 씨의 메모가 보였죠. 지은이와 아기를 위해서 매일 2봉씩 드세요. 사랑하는 남편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상자 안에 검은색 한약 팩들이 보였어요. 제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던 영양분이 가득한 거였죠. 손을 뻗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손이 번개같이 튀어나와 제 손목을 확 잡으셨어요. 손가락이 피부를 파고들고 있었죠. 얼굴을 올려다 봤을 때 등골이 오싹했어요. 시어머니 눈이 맑았어요. 완벽하게 끔찍하리만큼 맑았던 거예요. 치매 환자의 흐릿한 눈이 아니었어요. 날카롭고 집중된 눈이었죠. 지금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눈이었어요. 소나기가 더 세게 조여들고 있었고 얼굴에 천천히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모든 걸 바꿔놓을 무언가르려 가위가 떨리는 제 손에서 차갑고 날카롭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택배 상자에 테이프를 자르고 있었죠. 조용한 아파트 안에서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고 있었어요. 한 번 한 번 자를 때마다 절박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심장이 가슴팍을 세게 두드리고 있었죠. 힘들어서가 아니었어요. 위험할 정도로. 큰 희망이 가슴속에서 피어나고 있었거든요. 상자 안에는 검은색 팩들이 뽁뽁이에 쌓여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투명한 비닐 너머로 진한 한약이 반짝이고 있었죠. 걸쭉하고 진하게 거의 새까만 색이었어요. 보통 할머니들이 손주 며느리한테 꼭 먹으라고 하시는 그런 전통 한약이었죠. 참 아이러니했어요. 입안에 침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이 돼서야 제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깨달았어요. 그 한약 팩들을 보면서요.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지 이틀이나 지나 있었거든요. 이틀 동안 물하고 침대 서랍에 숨겨둔 크래커 몇 개로 버티고 있었어요. 마치 죄수가 밀반입한 음식을 숨기듯이요. 손을 뻗어 첫 번째 팩을 잡으려고 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손가락이 매끄러운 비닐에 닿고 있었고요. 소리가 먼저 들렸어요. 보기도 전에요. 발소리였어요. 빠르고 목적이 분명한 발소리요. 평소 시어머니가 터벅터벅 걷는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고개를 들었을 때 시어머니가 거실을 가로질러 날아오고 계셨어요. 정말 날아오는 것 같았어요. 늙은 사람이나 치매 환자의 움직임이 아니었죠. 불확실하거나 헷갈리는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 미사일 같았어요. 안 돼. 그거 손대지 마. 목구멍에서 찢어지듯 나오는 비명이었어요. 야생동물 같은 소리였죠. 손이 번쩍 나와서 상자를 낚아채셨어요. 병뚜껑도 못 여신다고 하시던 분이 믿을 수 없는 힘으로요. 시간이 조각조각 나는 것 같았어요. 얼어붙은 채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빨과 손톱으로 팩들을 찢기 시작하셨어요. 야생동물처럼요. 일주일 식비보다 비싼 그 한약이 거실 하얀 러그 위로 튀고 있었어요. 지난달 민석 씨가 새로 사온 그 깨끗한 러그요. 검은 액체가 핏빛처럼 흰 천에 번져가고 있었어요. 닿는 모든 걸 더럽히면서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제발요. 말이 터져나오며 앞으로 뛰어들었어요. 시어머니 팔을 붙잡았죠. 피부가 뜨겁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거의 열이 나는 것처럼요. 그건 아기를 위한 거예요. 민석 씨가 보낸 거라고요. 시어머니가 휙 돌아서셨어요. 그 표정을 보고 뒤로 비틀거렸어요. 눈이요. 치매로 흐릿해야 할 그 눈이 완벽하게 맑았어요. 거의 승리감 같은 게 타오르고 있었죠. 민석? 민석이가 신경 쓴다고 생각해? 독이 뚝뚝 떨어지는 목소리로 커피 테이블에서 세제 스프레이를 움켜쥐셨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할 틈도 없이 쏟아진 한약 위에 직접 뿌리기 시작하셨어요. 화학약품 안개가 한약과 섞이며 독성 칵테일을 만들고 있었죠. 그러더니 남은 팩들한테도 스프레이를 뿌리셨어요. 체계적으로 의도적으로요. 독약이야. 다 독약이라고. 절대 먹으면 안 돼. 제 안에서 뭔가 끊어졌어요. 마치 댐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난 몇 달 동안의 모든 두려움과 배고픔과 굴욕이 벽 뒤에서 압력을 쌓아왔던 것처럼요. 그 벽이 갑자기 그냥 무너져 내렸어요. 저를 조용하게 만들었던 그 두려움이요. 저를 작고 순종적이고 남편의 친절에 감사하게 만들었던 그 두려움이요. 순식간에 순수하고 뜨거운 분노로 변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미쳤어요. 제 입에서 터져나온 말이었어요. 이 아파트에서 한 번도 이렇게 크게 말해본 적 없었죠. 벽에 메아리 칠 정도로 컸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이젠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손주를 죽이고 싶으세요? 저 나갈 거예요. 그 결정이 종소리처럼 제 안에서 울렸어요. 나가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요. 이 순간에요. 문 옆 옷걸이에서 코트를 움켜잡았어요. 움직임이 딱딱하고 어색했죠. 현관 테이블 위에 가방이 있었어요. 너무 세게 낚아채서 테이블이 흔들렸어요. 장식 꽃병이 기울거리고 있었죠. 신경 안 썼어요. 깨지든 말든요. 다 부서지든 말든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뜨겁고 빠르게요.
시야가 흐려지고 있었죠. 문손잡이를 더듬거리고 있었어요. 숨이 거친 흐느낌으로 나오며 가슴이 아팠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멈추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제 고통을 삼키는 건 끝이에요. 조용히 있는 것도 끝이에요. 완벽하고 인내심 많은 며느리 노릇도 끝이에요. 경찰 갈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목이 메어 말했어요. 그 다음엔 친정에 갈 거예요. 끝이에요. 들으세요? 끝이라고요. 문이 천둥 소리처럼 쾅 닫혔어요. 너무 세게 닫아서 팔까지 떨림이 전해지고 있었죠. 아파트 복도가 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머리 위에서 형광등이 윙윙거리고 있었고요. 벽은 그 흔한 베이지색으로 칠해져 있었는데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으로 보이고 있었어요. 바뀌라는 뜻이었으니까요. 멀어졌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자유롭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끼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비틀거렸어요. 빈 복도에 제 흐느낌 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었죠. 누가 듣든 상관없었어요. 오직 나가는 것만 중요했어요. 멀어지는 것만요. 안전한 곳에 가는 것만요. 제가 쾅 닫고 나온 그 문 뒤에서 아파트는 조용해지고 있었어요. 우리의 고함 소리는 사라지고 있었죠. 두꺼운 벽과 이중창에 삼켜지면서요. 하얀 러그는 망가져 있었어요. 검은 얼룩이 멍처럼 번지고 있었고요. 찢어진 팩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귀한 내용물이 세제와 섞여 독성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죠. 벽에 걸린 시계가 똑딱똑딱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무심하게요. 의미 깊은 초들이 지나가는 걸 표시하면서요. 저는 가버렸어요. 마침내요. 몇 주를 참고 견딘 끝에 떠난 거예요. 하지만 카메라가 있었어요. 석 달 전 민석 씨가 거실 구석에 설치한 그 작고 눈에 안 띄는 홈 CCTV요. 집에 없을 때 어머니 치매 증상을 지켜봐야 한다고 하시면서 달았던 그 카메라요. 아직 녹화하고 있었어요. 빨간 불빛이 고요함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어요. 모든 걸 담으면서요. 망가진 한약을요. 옆으로 쓰러진 세제 스프레이를요. 텅 빈 방을요. CCTV 카메라는 모든 걸 차갑고 정확하게 보고 있었어요. 화면 구석에 시간이 찍혀 있었죠. 오후 2시 15분이요. 카메라 각도는 높고 약간 기울어져 있었어요. 거실이 어안렌즈처럼 약간 일그러져 보이고 있었죠. 뭔가 현실 같지 않고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화면이었어요. 저는 거기 없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볼 수 없었죠. 이미 엘리베이터 안에 있었거든요. 로비 버튼을 손가락으로 마구 누르고 있었어요. 반짝이는 금속 문에 비친 제 모습은 눈이 휘둥그레진 낯선 여자였어요. 하지만 카메라는 봤어요. 카메라는 모든 순간을 다 담고 있었죠. 화면에는 시어머니가 혼자 서 계셨어요. 망가진 거실 한가운데에요. 발 주변의 하얀 러그는 검은 한약과 세제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절대 지워지지 않을 독성 얼룩들이 별자리처럼 박혀 있었죠. 찢어진 팩들은 전쟁터의 희생자처럼 흩어져 있었고요. 아파트는 완전히 조용했어요. 시계 똑딱 소리와 부엌 냉장고의 희미한 웅웅거림만 들리고 있었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그냥 얼어붙은 채로 서서 제가 쾅 닫고 나간 문을 쳐다보고 계셨어요. 그러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변화가 너무 완벽하고 순식간이어서 눈 깜짝할 사이에 놓칠 정도였어요. 얼굴을 일그러뜨리던 그 거칠고 미친 듯한 표정이요. 저를 겁에 질리게 만들고 결국 집에서 쫓아낸 그 표정이요. 그냥 사라졌어요. 서서히 바뀌거나 점점 변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사라졌죠. 마치 가면을 벗는 것처럼요. 어깨가 앞으로 축 늘어졌어요. 고개가 떨어졌죠.
그러더니 다리에서 힘이 완전히 빠지는 것 같았어요. 바닥으로 주저앉으셨어요. 쏟아진 한약 웅덩이 한가운데로요. 액체가 치마에 스며들고 있었어요. 가디건에도 젖어들며 옷감을 검게 물들이고 있었죠. 그 다음에 들린 소리는 제가 절대 예상 못했던 거예요. 며칠 후 이 영상을 봤을 때 저를 괴롭혔던 그 소리요. 울기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이건 헷갈리는 노인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정신이 흐려진 사람의 답답한 눈물도 아니었죠. 이건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였어요. 깊고 목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흐느낌이었어요. 너무나 깊은 곳에서 너무나 절망적으로 나오는 소리라 사람 소리 같지도 않았죠. 온몸이 그 울음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셨어요. 목구멍에서 새어나오는 울부짖음 소리가 CCTV에 찌그러진 스피커를 통해서도 소름이 돋게 만들고 있었어요. 거기엔 연기할 관객이 없었어요. 조종할 사람도 없었죠. 그냥 혼자였어요. 자기가 저지른 일의 증거들에 둘러싸여서 마치 누군가를 애도하듯 울고 계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소파에 떨어진 걸레를 집으셨어요. 움직임이 느리고 거의 의식처럼 조심스러웠어요. 바닥을 닦기 시작하셨죠. 막 휘두르듯이가 아니었어요. 조금 전에 보였던 그 공격성도 아니었어요. 방금 일어난 모든 일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드러움이었어요. 미안해. 빈방에 대고 속삭이셨어요. 목소리는 쉬고 갈라져 있었죠. 카메라 마이크가 거의 안 들릴 정도였어요. 정말 미안해 지은아. 얼룩을 닦고 계셨어요. 지워지지 않을 거 아시면서도요. 그래도 계속하셨죠. 손이 작은 원을 그리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고 꼼꼼하게요. 너를 굶겨야 해서 미안해. 그 말에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굶겨야 해서요. 굶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굶겨야 해서였어요.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똑같은 혼란을 느낄 거예요. 모순되는 두 가지 진실이 동시에 존재하려 할 때 머리가 아프게 만드는 그런 혼란이요. 몇 주 동안 저를 괴롭혀온 이 여자가요. 제 음식과 약을 망가뜨린 이 여자가요. 제 삶을 지옥으로 만든 이 여자가 사과하고 있다고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고요? 시어머니의 움직임이 더 목적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무릎을 꿇고 계셨고 여전히 난장판에 둘러싸여 계셨죠. 한약이 들어왔던 찢어진 상자 쪽으로 기어가셨어요. 젖은 치마가 웅덩이를 지나며 끌리고 있었어요. 하얀 러그 위에 검은 자국을 남기면서요. 두 손으로 상자를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뒤집어 보셨어요. 손가락으로 가장자리를 더듬고 계셨죠. 뭔가를 찾고 계셨어요. 그러더니 찾으셨어요. 바닥 접히는 부분이요. 골판지가 겹쳐져서 상자 밑바닥을 만드는 그 부분이요. 안쪽 덮개를 벗겨내셨어요. 두 겹의 골판지 사이 공간에 뭔가 숨겨져 있었어요. 종이 뭉치였어요. 얇고 단단하게 접혀서 좁은 공간에 끼워져 있었죠. 한약이 있던 곳이 아니었어요. 일부러 찾지 않으면 절대 발견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종이들을 꺼내서 펼치셨어요. 손이 이제 좀 안정되고 통제되고 있었죠. 종이들을 응시하셨어요. 그 표정은 순수하고 진한 증오였어요. 입술이 이빨을 드러내며 말려 올라가고 있었죠. 방금까지 눈물로 젖어 있던 눈이 단단하고 차갑게 변하고 있었어요. 그 종이에 뭐가 쓰여 있든 나쁜 거였어요. 잠시나마 슬픔을 잊게 만들 정도로요. 턱을 악물게 하고 주먹을 쥐게 할 정도로요. 서류 가장자리가 구겨지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가디건 주머니에 손을 넣으셨어요. 제가 수십 번 보았던 그 주머니요. 보통은 휴지나 사탕이나 노인들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들을 꺼내시던 곳이요. 이번엔 달랐어요. 작은 공책이었어요.
낡고 해진 거요. 편의점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그런 거요. 가장자리는 만져서 부드러워져 있었고 표지는 몸에 지니고 다녀서 휘어져 있었어요. 공책을 펼치셨어요. 흐릿한 CCTV 화면으로도 어색한 각도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페이지마다 빼곡히 글씨가 적혀 있는 게요. 빽빽하고 작은 글씨가 여백도 없이 모든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손이 심하게 떨리면서 커피 테이블에서 펜을 집으셨어요. 아까 세제 스프레이를 집었던 바로 그 테이블이요. 쓰기 시작하셨어요. 떨려서 글씨를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지만 계속하셨죠. 종이에 깊은 홈이 팔 정도로 세게 눌러서요. 카메라가 자동으로 줌 기능을 작동시켰어요. 움직임을 감지해서요. 화면이 깨졌다가 다시 선명해졌어요. 갑자기 공책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일지였어요. 왼쪽 여백의 날짜들이요. 옆에 시간들이요. 짧은 기록들, 메모들, 관찰 내용들이요. 필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았어요. 가끔 더 깔끔하고 가끔 더 지저분했지만 항상 같은 손글씨였죠. 이건 조작되거나 바뀐 문서가 아니었어요. 몇 주 아니 몇 달 동안 꼼꼼하게 집착적으로 기록해온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치매가 아니셨어요. 글씨의 명료함이요. 정보의 정리가요. 모든 걸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방식이요. 어느 것도 정신이 쇠퇴하고 있음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미친 것도 아니셨어요. 미친 사람은 일지를 쓰지 않아요. 조사를 하지 않죠. 증거를 숨기고 메모하고 패턴을 추적하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뭔가를 조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를요. 하지만 누구를요? 그리고 왜 제가 절실히 필요로 하던 음식을 망가뜨리는 게 그렇게 진심 어린 고통으로 울게 만들었을까요? 손주를 위한 음식을요. 왜 아무도 안 듣는 걸 아시면서 빈방에 대고 사과하셨을까요? 진실은 그 공책 어딘가에 숨겨져 있었어요. 상자에서 꺼낸 종이 뭉치 속에요. 기록해온 날짜와 시간과 관찰 내용의 패턴 속에요. 그리고 저는요. 경찰서로 가는 택시에 앉아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꽉 쥐고요. 얼굴은 아직 눈물로 젖어 있었죠. 제 남편에 대해, 제 결혼에 대해, 제 시어머니에 대해 제가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게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카메라는 계속 녹화하고 있었어요. 빨간 불빛이 망가진 거실 구석에서 꾸준히 깜빡이며 모든 걸 바꿀 증거를 담고 있었어요. 경비실에서는 인스턴트 커피 냄새와 오래된 담배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당직 서시던 경비 아저씨는 코에 돋보기 안경을 걸치고 계셨어요. 제가 울면서 문을 확 열고 들어가니까 핸드폰에서 고개를 들으셨죠. 약간 짜증난 표정이셨어요. 제 코트는 단추도 반만 채워져 있었고 옷매무새도 엉망이었거든요. CCTV 좀 보여주세요. 흐느끼면서 겨우 말했어요. 저희 집 거요. 방금요. 증거가 필요해요. 제 얼굴에서 뭔가 절박한 걸 보셨나 봐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시고 모니터 쪽을 가리키셨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이며 우리 측 영상을 불러오고 계셨죠. 20분 전으로 되돌리면서요. 몇 호예요? 호수를 말씀드렸어요. 카메라를 찾으셨죠. 제 카메라요. 민석 씨가 달았던 그거요. 제가 뛰쳐나가는 걸 봤어요. 문이 쾅 닫히는 것도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아니면 적어도 노인들이 혼자 있을 때 하는 걸 하시겠거니 했죠. TV를 켜시거나요. 차를 드시거나요. 민석 씨한테 전화해서 저 험담을 하시거나요. 그런데 주저앉으시는 걸 봤어요. 가슴속에서 타오르던 분노가요. 드디어 제가 떠날 용기를 준 그 당당한 화가요. 시어머니가 바닥에 무너지는 걸 보는 순간 깜빡이더니
꺼지고 있었어요. 소리는 안 들렸지만 입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온몸이 흔들리고 있었죠. 거의 폭력적으로 보일 정도로 심하게 흐느끼시면서요. 저게 뭐지?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가며 속삭였어요. 경비 아저씨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하지만 저를 보고 계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궁금해 하시면서요. 시어머니가 바닥을 닦고 계셨어요. 말이 안 되게 부드럽게요. 입술이 움직이며 제가 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계셨죠. 그러더니 상자 쪽으로 기어가시는 게 보였어요. 안에서 뭔가 숨겨진 걸 찾으시는 게 보였고요. 그 작은 공책을 꺼내시는 것도 봤어요. 몇 분 동안 거기에 뭔가 쓰고 계셨어요.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아파 보일 정도였죠. 그러시더니 복도 쪽을 힐끗 보시고는요. 화장실 쪽이었어요. 소파 쿠션을 들어 올리시고는 그 공책을 밑에 넣으셨어요. 천을 조심스럽게 다시 펴서 제자리에 놓으시면서요. 제 혼란스러운 표의 얼굴에 드러났나 봐요. 경비 아저씨가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셨거든요. 괜찮으세요? 대답 못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방금 화면에서 본 그 여자가요. 무너지고 울고 소파 쿠션 밑에 뭘 숨기는 그 여자가요. 제가 같이 살던 괴물과 맞지 않았어요. 아니, 제가 괴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과요. 이상한 본능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이름 붙일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뭔가가요. 가슴을 낚싯바늘처럼 잡아당기고 있었어요. 다시는 안 들어가겠다고 맹세했던 그 아파트로 저를 끌어당기면서요. 감사합니다. 경비 아저씨한테 중얼거리며 이미 문 쪽으로 뒤로 물러나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게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거울벽에 비친 제 모습은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눈은 휘둥그레지고 얼굴은 창백하고 마스카라가 뺨을 타고 흘러내린 모습이었죠. 숫자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3층, 4층, 5층이요.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경고 종소리 같은 리듬으로요. 열쇠를 쓰기 전에 우리 집 문에 귀를 대봤어요. 조용했어요. 그러다 안쪽 깊은 곳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죠. 화장실이요. 영상에서처럼 거기 계셨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열쇠를 자물쇠에 넣기도 힘들었어요. 문이 소리도 안 나게 열렸어요. 제 집에 도둑처럼 살금살금 들어갔죠. 거실에서는 아직도 화학약품 냄새와 망가진 약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하얀 러그의 얼룩은 실제로 보니 더 검게 보이고 있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빛 속에서 거의 새까맣게요. 소파가 방 한가운데 아무렇지 않게 평범하게 놓여 있었어요. 세 걸음에 달려갔어요. 숨이 얕고 빠르게 나오고 있었죠. 손가락으로 가운데 쿠션 가장자리를 찾아서 들어 올렸어요. 거기 있었어요. 작고 낡은 공책이요. 카메라가 보여준 바로 그 자리예요.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어요. 표지가 만져서 부드러웠고 몸에 눌려 있어서 따뜻했어요. 잠시 그냥 들고 있었어요. 엄지로 다른 가장자리를 쓰다듬으면서요.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목구멍에서 느껴지고 있었죠. 물소리가 멈췄어요. 화장실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공책을 펼쳤어요. 글씨가 삐뚤삐뚤했어요. 급하게 쓴 거였죠. 종이에 세게 눌러서요. 날짜들이 각 페이지 왼쪽에 쭉 적혀 있었어요. 옆에 시간들이요. 그리고 기록들이요. 세상에 그 기록들이요. 5월 10일 민석이가 지은이 물에 하얀 가루 넣는 거 봤다. 일부러 컵을 엎었다. 기억이 물리적인 충격처럼 떠올랐어요. 그날이요. 너무 목말랐었는데 민석 씨가 물 한 컵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걱정스럽게 가져다 줬었죠. 시어머니가 지나가시다가 팔꿈치로요.
제가 얼마나 부주의하다고 생각했던 그 팔꿈치로요. 컵을 날려버리셨던 거예요. 물이 바닥에 쏟아지고 저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났었죠. 시어머니의 실수예요. 손이 더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페이지를 넘겼어요. 6월 2일 사채업자 편지 발견했다. 아들이 도박빚 50억 원. 50억이요. 숫자조차 현실 같지 않았어요. 그건 사업 대출이 아니었어요. 사업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절망이었어요. 파멸이었어요. 7월 15일 지은이 명의로 생명보험 10개 들었다. 출산 중 사망하면 2배. 페이지가 흐려졌어요. 눈을 깜빡이니까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지며 잉크를 번지게 하고 있었어요. 10개의 보험이요. 출산 중엔 2배요. 한약, 비타민, 그 비싼 음식들이요. 사랑의 표현이 아니었어요. 독을 전달하는 수단이었던 거예요. 8월 20일 오늘 한약 온다. 전화하는 거 들었다. 이번 거면 끝날 거야 라고 했다. 부숴야 한다. 지은이가 날 미워하더라도, 미친 늙은 할망구처럼 보이더라도 걔네를 살려야 한다. 숨이 멎었어요. 세상이 기울었어요. 갑자기 모든 게요. 뒤집혔어요. 락스 사건은 제가 일시적으로 앞을 못 보게 해서 오염된 음식을 못 먹게 하려던 거였어요. 버려진 배달 음식들은 민석 씨가 미리 전화해서 뭔가를 넣으라고 했을 거예요. 변기에 버린 비타민들은 비타민이 아니라 건강식품으로 위장한 독이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저를 학대한 게 아니었어요. 제 목숨을 구하고 계셨던 거예요. 버려진 모든 그릇, 망가뜨린 모든 음식, 미친 것처럼 보이던 모든 행동이 저와 죽음 사이에 자신을 집어넣은 거였어요. 악당이 되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미친 시어머니가 되기로요. 미움받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로요. 왜냐하면 다른 선택은 아들이 보험금을 위해 아내와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죽이는 걸 지켜보는 거였으니까요. 공책이 제 손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더 많은 기록들이 있었어요. 더 많은 날짜들이요. 떨리는 손으로 쓴 공포의 연대기 전체가요. 엿들은 전화 통화에 대한 메모들이요. 민석 씨 행동에 대한 관찰들이요. 제게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제 몸이 몇 번의 용량을 더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계산들이요. 현관문이 삐 소리를 냈어요. 전자도어락이 경쾌한 멜로디를 울렸어요. 익숙한 소리가 들렸죠. 문 열리는 소리요. 현관에서 발소리가요. 남편이 일찍 퇴근한 거예요. 여보, 다녀왔어. 민석 씨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따뜻하고 다정하고 완벽하게 끔찍하게 평범한 목소리로요. 당신 좋아하는 떡볶이 사왔어. 그 집 거. 발소리가 부엌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죠. 공책을 가슴에 꽉 안고요. 소파 쿠션은 아직 옆에 치워져 있었고요. 숨을 곳도 없었고 생각할 시간도 없었어요. 제가 결혼한 남자가요. 사랑했던 남자가요.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그 남자가요. 저를 죽일 음식을 들고 가까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시간이 이상하게 조각조각 나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민석 씨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비싼 구두가 마룻바닥을 밟는 익숙한 소리였죠. 예전엔 그 소리가 안전을 의미했어요. 편안함을요. 집을요. 이젠 사냥감을 노리는 짐승 소리 같았어요. 여보, 어머니, 다녀왔어요. 밝고 경쾌한 목소리였어요. 끝이 살짝 올라가는 그 특유의 말투요. 예전엔 사랑스럽다고 생각했었죠. 왜 이렇게 조용해? 거실로 들어오셨어요. 제가 남편 얼굴을 지켜보고 있었죠. 주변을 둘러보시는 모습을요. 얼룩진 러그요. 바닥에 흩어진 찢어진 한약 팩들이요. 옆으로 쓰러진 세제 스프레이요. 그리고 저요.
소파 쿠션이 옆으로 치워진 채 서 있는 저요. 시어머니 공책을 방패처럼 가슴에 꽉 안고 있는 저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제가 상상했을 수도 있을 만큼요. 뭔가가 그 잘생긴 얼굴을 스쳐 지나갔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뭔가가요. 하지만 금방 사라졌죠. 그 완벽한 미소로 바뀌었어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요. 부드럽게 당황한 표우로요. 정말 잘 연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뭐야, 지은아? 한 걸음 가까이 오시면서 물으셨어요. 입이 열렸지만 소리가 안 나왔어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방금 알게 된 모든 걸요. 보험금을요. 독약을요. 도박 빚을요. 체계적인 살인 계획을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한 걸음 더 가까이 오셨어요. 손을 뻗으셨죠. 손바닥을 위로 향하고요. 뭔가 달라고 할 때 쓰시던 그 제스처였어요. 참을성 있게요. 부드럽게요. 완전히 합리적으로요. 그거 나한테 줘봐, 여보. 우리 어머니가 또 당신 화나게 했어? 내가 알기론 점점 더 심해지고 계시는데. 사이렌 소리가 그 말을 칼처럼 잘라냈어요. 처음엔 멀리서 들려왔어요. 도시에서 늘 듣는 그 익숙한 소리요. 항상 다른 사람 일이고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자동으로 무시하게 되는 그런 소리요. 그런데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가까워지고 있었죠. 민석 씨가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표정이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걸로 변하고 있었어요. 혼란이요. 그 다음 이해가요. 그 다음 두려움이요. 현관문이요. 들어오실 때 살짝 열어두셨던 그 문이요. 갑자기 쾅 하고 열렸어요. 경첩이 삐걱거릴 정도로요. 경찰들이 우리 집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무거운 부추 소리가 권위 있게 울리고 있었죠.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리와 제가 이해 못할 암호들이 들리고 있었어요. 뒤에는 응급구조사들이 장비 가방을 들고 따라왔어요. 전문적으로 무표정한 얼굴로요. 일기장을 다 읽자마자 전화했었거든요.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 잠금도 거의 못 풀 뻔했어요. 하지만 112를 눌렀죠. 우리 집 주소를 말했어요. 독살인 미수 빨리 와주세요라는 말을 했고요. 김민석? 경찰팀장이 소리쳤어요. 부인할 수 없는 권위로 아파트를 가득 채우는 목소리였죠. 살인 미수와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심장 박동 한 번 동안 민석 씨는 그냥 서 계셨어요. 얼어붙은 채로요. 그러다 표정이 또 바뀌었어요. 이번엔 상처받은 표정으로요. 억울한 순수함으로요. 억울하게 고발당한 남자의 완벽한 연기로요. 뭐라고요? 이건 말도 안 돼요. 경찰들과 저를 번갈아 보시면서 눈을 크게 뜨고 계셨어요. 진짜 충격받은 것처럼요. 치매 걸린 우리 어머니 말을 믿으시는 거예요? 미쳤다고요. 음식에 락스를 부으시는 분이에요. 지은이를 공격하신다고요. 제 아내가 말해줄 거예요. 여보 말해줘. 저한테 손을 뻗으셨어요. 경찰 2명이 즉시 우리 사이에 섰어요. 허리춤으로 손을 움직이면서요. 민석 씨가 멈추셨어요. 두 손을 들어 올리며 항복하는 자세를 취했지만 눈은 제 얼굴에서 떼지 않고 계셨죠. 결혼식 날 바라봤던 그 눈이요.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 그렇게 다정하게 쳐다봤던 그 눈이요. 이제 시어머니가 보셨던 걸 볼 수 있었어요. 따뜻함 뒤에 공허함을요. 배려 뒤에 계산을요. 지은아. 목소리가 살짝 갈라지면서 말씀하셨어요. 제발 오해라고 말해줘. 우리 어머니는 아프셔. 무슨 말씀하시는지도 모르셔. 내가 절대 당신 다치게 할 리 없잖아. 사랑해. 우리 아기도 사랑한다고. 경찰 한 명이 바닥에 있는 찢어진 한약 팩들을 살펴보려고 몸을 굽혔어요. 라텍스 장갑을 끼고 찢어진 팩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죠. 빛에 비춰들었어요. 안에 든 검은 액체가 기름진 광택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갑자기 한약처럼 보이지 않았죠. 이거 증거물로 봉투에 담아 동료한테 말했어요. 전부 신속 검사 맡겨야겠어. 다른 경찰이 수갑을 들고 민석 씨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때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어요. 이 멍청한 년아. 저한테 으르렁거리셨어요. 목소리에 담긴 도끼가 저를 뒤로 비틀거리게 만들었죠. 내가 얼마나 돈을 날렸는지 알아? 50억 빚이야, 50억. 넌 내 탈출구였어야 했어. 일주일만 더면 죽었을 텐데 대신 넌. 경찰이 팔을 잡아 뒤로 비틀었어요. 수갑이 딸깍 소리를 내며 채워졌죠. 마침내라는 소리 같았어요. 정이라는 소리 같았어요. 끔찍한 뭔가의 끝이라는 소리 같았어요. 민석 씨가 몸부림쳤어요.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지고 있었죠. 이건 저 할망구 때문이야. 구석에 조용히 서 계시는 시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휙 돌리며 소리쳤어요. 저 늙은 마녀가 다 망쳤어. 몇 달 전에 요양원에 넣었어야 했어. 내가. 경찰들이 문 쪽으로 끌고 갔어요. 하지만 계속 몸을 비틀며 소리를 지르고 계셨죠. 입에서 쏟아지는 욕설들이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들이요. 비난과 협박과 변명들이 소름 돋게 만들고 있었어요. 복도로 끌려나갈 때까지 아파트에 메아리치고 있었죠. 목소리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끌려가며 희미해졌어요. 갑자기 아파트가 다른 종류의 소음으로 가득 찼어요. 경찰 무전기 소리요. 응급구조사들이 장비를 꺼내며 조용히 대화하는 소리요. 증거 봉투 바스락거리는 소리요. 그리고 구석에 거의 잊혀진 채로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손을 앞으로 모으고 계셨죠? 온몸의 자세가 죄책감과 체념을 외치고 있었어요. 자기도 곧 체포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락스 때문에요. 폭행 때문에요. 학대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구원이었던 모든 일들 때문에요. 생각 없이 움직였어요. 방을 가로지르며 손에서 공책이 떨어졌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임신한 배 때문에 움직임이 어색했지만요. 두 팔로 시어머니 다리를 감쌌어요. 다른 가디건에 얼굴을 묻었죠. 싸구려 비누 냄새와 노인 냄새 그리고 할머니들만 가진 그 특유의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어머니, 울먹이며 말했어요. 입안에서 그 단어가 부서지고 있었죠. 몰랐어요. 정말 몰라서 죄송해요. 우릴 살리셨어요. 우릴 살렸어요. 잠시 시어머니는 굳어 있으셨어요. 움직이지 않으시면서요. 그러다 손이요. 제 음식을 버렸던 그 손이요. 제 약을 망가뜨렸던 그 손이요. 제 머리를 잡고 락스를 부었던 그 손이요. 제 머리 위에 내려와 얹어졌어요. 부드럽게요. 떨리면서요. 널 굶겨서 미안해 딸아. 감정으로 갈라지는 목소리로 속삭이셨어요. 손가락이 제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너무 부드러워서 더 심하게 울게 만들었죠. 그냥 내가 살길 바랐어. 그렇게 있었어요. 망가진 러그 위에 함께 무릎 꿇은 채로요. 주변에서는 경찰들이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고 응급구조사들이 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건물 어딘가에서 제 남편이요. 저를 죽이려 했던 그 사람이요. 처리되고 기소되고 우리한테서 영영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금빛이고 따뜻하게요. 망가진 거실을 비추면서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도 비추고 있었죠. 희생을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미움으로 오해받을 각오를 했던 사랑을요. 괴물은 절대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마이너스.
6개월 후 같은 거실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고 있었어요. 러그를 바꿨어요. 이번엔 따뜻한 베이지색이었죠. 얼룩이 잘 안 보이는 색이요. 벽은 부드러운 크림색으로 다시 칠했어요. 새 커튼이 창문에 걸려 있었고요. 아침 햇살을 부드러운 빛으로 걸러주며 공간을 따뜻함으로 채우고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같은 소파지만 쿠션은 새 거였죠. 아들을 가슴에 안고 있었어요. 완벽했어요. 건강하고 통통했죠. 까만 머리카락이 가득했고 볼은 작은 사과처럼 동그랬어요. 작은 손가락들이 제 엄지를 감싸고 있었어요. 아직 제대로 초점을 못 맞추는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신생아만이 가진 그 몽롱한 경이로움으로요. 옆에는 시어머니가 미역국 그릇을 들고 앉아 계셨어요. 한국 엄마들이 출산 후 먹는 전통 음식이죠. 조심스럽게 숟가락에 불어 식히시더니 제 입으로 가져다 주셨어요. 먹어.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기운 내야지. 입을 벌려 먹었어요. 진한 국물을 맛보면서요. 부드러운 미역을요. 모든 걸 고소하고 완벽하게 만드는 참기름을요. 진짜 음식이요. 안전한 음식이요. 독이 아니라 사랑으로 주어진 음식이요.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웃으며 말했어요. 시어머니도 웃으셨어요. 달라 보이셨어요. 눈가 주름이 더 부드러워 보였고요. 어깨를 조이던 긴장이 풀려 있었어요. 항상 그러셨지만 제가 보지 못했던 모습으로 보이고 계셨죠. 손주 만나기를 기다리는 할머니요. 가족을 지키는 어머니요. 평범한 여자의 몸에 담긴 영웅이요. 아기가 작은 소리를 냈어요. 우리 둘 다 내려다봤죠. 미소가 더 넓어지면서요. 창문 너머로 도시가 펼쳐져 보였어요. 저 밖 어딘가에 민석 씨가 감옥에 있었어요. 살인 미수 보험 사기 그리고 조사에서 밝혀진 수십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죠. 사채업자들이 나섰고요. 보험사들이 서류를 제공했어요. 그 한약의 독성 검사 결과는 며칠 안에 저를 죽였을 만한 수준이었대요. 하지만 그건 이제 그 사람 이야기예요. 그 사람 결과예요. 그 사람이 마주할 괴물이에요. 이건요. 이 햇살 가득한 방, 이 건강한 아기, 이 두 번째 인생의 기회는요. 우리 거예요. 시어머니가 또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어주셨어요. 저는 시어머니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숨 쉬는 게 차분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느껴지고 있었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미움받을 각오를 했던 여자요. 제가 다른 결말을 가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제 이야기 속 악당이 되기로 선택했던 여자요. 감사해요, 어머니. 속삭였어요. 시어머니가 제 머리 위에 볼을 대셨어요. 미소 짓는 게 느껴졌어요. 살아줘서 고마워 딸아.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제 품에서 우리 아기가요.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렇게 열심히 지켜냈던 그 아이가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이제 사랑이 더 이상 잔인함으로 위장할 필요 없는 집에서요. 희생이 마침내 본래 모습으로 인정받는 집에서요. 안전하게요.